네, 안녕하세요. 어,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진하게 김성경 교수님의 발제문과 만나고 씨름을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일단은 너무나도 소중한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내주고 계신 김성경 교수님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고, 고민해서 나눠주신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한 것들을 담았어요. 정말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누군가의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수녀님들, 신부님들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기서 스스로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소름 돋게 똑같이 생긴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늘 여쭤보는 게,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견디기 힘들까라는 질문을 늘 드리거든요. 보이는 얼굴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닥으로 뻗어나갈 생각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다채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구나. 얼굴이 다른 만큼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워낙에 아픈 역사가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김성경 교수님이 분석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지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가 있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가 이걸 구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왔었다면, 그것이 과거에는 적어도 어떤 학살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도달하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발현이 됐었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피하식별의 습속이라고 표현하셨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려서, 아까 김병로 교수님이 마음속에서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폭력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윤리적인 한계, 사법제도의 어떤 조건들 때문이라도 정말로 사회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학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척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이름으로 학살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신 안으로 골마가고 안으로 더 강력하게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하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만인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이번 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논의가 사실 정전 70년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자리고, 정전 70년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이 혐오하는 것 또는 피하식별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습속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추적을 해보면, 교수님께서는 북한적인 것에 대한 혐오에 집중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북한적인 것에 대한 혐오에 집중을 할 때 한 가지 사례로 그걸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정전 70년 동안 어떤 특정한 빨갱이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라 그 혐오가 모두를 향해서 확장되었다 라고 하는 분석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다시 이 확장된 분석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까 발제하시면서 난민 문제도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연결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교차되고 있는 혐오의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접근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저는 남한 사회가 북한적인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병로 교수님 토론문에 보니까 남한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넣어주셨고, 저는 이 질문에 되게 동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 북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상상할 때 우리가 되게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지어서 상상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
북한, 남한. 사실 북한도 옳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되게 남한 중심적인 표현이죠.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딱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서 상상하다 보니까 이 북한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도 아까 교수님 표현 너무 좋았는데 편협함에 포박되어 있는 상태. 우리 언어도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북한적인 것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물리적인 한반도의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것이 정전 70년을 맞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정치의 문제였잖아요. 냉전 구도 속에서 온갖 열강이 이 땅과 연결되어서 벌여왔던 권력투쟁의 결과로서 남한적인 것과 북한적인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려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맥락도 같이 고민해야 되니 북한적인 것이라는 건 한반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한국 사회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로컬의 맥락과 리저널, 지역의 맥락과 글로벌의 맥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북한적인 것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인식할 때 한반도를 한반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그 협소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신냉전 체제 말씀해 주셨던 것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적인 것과 북한적인 것, 이것에 대한 혐오는 어떻게 갖고 또 다를까 질문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혐오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지금 거명하고 있지만 또 중국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남한사회 내부의 북한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른가? 또 제1조선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는 어떠한가? 그래서 만인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집단들을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화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결국은 아까 김병론 교수님 말씀하셨던 남한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만나는데요. 우리가 혐오하는 건, 한국 사회가 혐오하는 건 비남한적인 것인 것 같고요. 그럼 질문이 나야 되죠. 남한적인 것이 그럼 뭔데? 라고 하면 아까 김성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최고 꼭대기에 정수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적인 것, 남한적인 것인 것 같아요. 피지컬 100. 수녀님들, 신부님들 넷플릭스 보세요? 보세요? 네. 그 피지컬 100이라는 거 보면은 체력적으로 최고인 사람을 뽑고요. 요새 넷플릭스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성들이 체력으로 1등인 사람을 뽑아요. 공부도 1등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도 최고로 잘 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아까 김성균 교수님이 가난과 분단이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가난한 거 싫고요. 분단의 영향에 밀접하게 있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강력한 것에만 그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상상하면서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에 대한 혐오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만나 뵙고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좀 해결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이 복합체가 너무나도 무섭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빨갱이가 언제나 북한적인 것이랑은 등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귀순용사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귀순용사 할 때는 막 환영했는데 세상에 북한 체제를 등지고 남한에 왔어. 우리가 더 우수해.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하고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 사회 앞에 현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혼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귀순용사로 오신 북한 이탈 주민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우호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슷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에 유리하거나 한국 정부가 멋있어 보이는 관계의 망 속에서 도착한 사람들은 환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여가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것이 구조적으로도 너무나도 짜여져 있는 틀 아닌가. 그래서 경제적 약자, 사회 통합의 대상,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으로 비추어지는 존재로서는 아까 언급됐던 예멘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과는 또 대치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북한적인 것과 또 하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이슬람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대구시장 홍준표 님이 무슬림을 혐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 나 이분 되게 좋아지려고 하네?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퀴어 문화 축제 안에서 공권력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혐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째서 퀴어들은 혐오해도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건가? 좋아하지 못하겠다.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배제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북한적인 것과 이슬람적인 것의 공통점을 저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호명했을 때 그때 세 나라를 호명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디였죠? 네, 감사합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거든요. 그럼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호명했던 미국을 동맹으로 삼고 있으며 단극 체제의 패권의 독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경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지정한 악의 축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혐오 정동이 북한을 향하든 이슬람을 향하든 그 혐오의 정동 속에 미국의 패권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우리라고 칭하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 한국 사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혐오 정동이라고 하는 것의 글로벌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집단 안보 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편으로 확보된 집단만을 의미하고 있을 때 그 바깥으로 배제되거나 축출된 존재들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되는 것은 미국 일반도의 이 단극 패권 체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정치의 맥락이 북한적인 것, 또 이슬람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또 궁금하고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연구소가 매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든요. 저희 단체 피스모모가 매해 그거 보고서의 요약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하는 이유는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좀 정보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근데 혹시 한국이 무기 수출입 부문에서 전 세계 몇 위 하는지 추측해 주세요. 몇 위요? 9위. 맞아요. 맞아요. 9위예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수입과 수출을 9위를 하는데요. 최근 리포트가 나왔고 저희가 이제 번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 리포트를 확인을 했더니 수출 부분에서 9위를 했고요. 수입 부분에서 7위를 했습니다. 2계단이나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2계단이나 올라갔을까 했더니 그 2계단이나 상승했던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바이든 방한 이후부터 사들인 미국 무기가 18조 원이 넘어요. 문재인 정부 때 2조 4천억 원 정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K2 전차를 비롯해서 온갖 무기들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부문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압도적으로 수입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결과가 나올 때는 분명히 수출, 수입 부문에서 더 많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되고 싶어하는 한국 사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세계가 웨스트와 더 레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레스트 되고 싶지 않고 웨스트에 속하고 싶은 그 욕망, 미국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지금 현재 정부와 함께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성취, 군사주의를 통해서, 무기 수출을 통해서 다른 국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낸 경제적 자원, 금전적 자원을 기뻐하는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서가 이 혐오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30초만 더 쓸게요, 수녀님. 우리가 민족의 일치, 화해,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오기는 해요. 잘 모르겠는 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아까 김병률 교수님이 마음이 뭐냐 하셨는데 뭔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의 덩어리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는데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거. 그 아픈 마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조금 나은 세상으로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접근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민족이 국가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전에 하나였던 적이 있다라고 상상할 때 도대체 그 하나였던 우리의 모습은 언제인가요? 조선시대인가요? 그래서 원형을 상상하는 방식 말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에 대한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순녀님 죄송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서 떠올랐던 생각만 나누겠습니다. 아까 아이사키 단일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 당시 청년들이 내가 돼야 되는데 기회를 뺏기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맥락에서는 되게 정당한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는 탑다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결정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수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짚어주셨던 민주주의의 문제, 민주주의 지연, 민주주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보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라고 하는 접근으로 우리가 사회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불안전한 종속으로서 안전함을 오히려 느낄 수 있으려면 저는 탑다운이 아니라 그 전제가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어야 다른 접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